챕터 2 달러의 매력과 균열, 기축 통화의 힘과 한계. 인트로. 달러화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20세기 이후 세계 질서를 규정한 패권의 핵심 도구였다. 원유 거래의 달러 결제, 국제 금융시장의 달러 자산 의존, 각국 애완 보유국의 달러 편중은 모두 미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의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근거가 되었다. 달러는 화폐이자 동시에 권력의 언어였고 세계는 그 언어를 따르며 번영과 위기를 함께 겪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달러 패권은 여전히 공고한가? 아니면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달러는 성장과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그 그림자에는 의존과 불평등, 갈등의 씨앗이 함께 자라났다. 달러의 힘은 세계 경제를 지탱했으나 그 힘이 약화될 경우 전 세계는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역설도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달러의 궤적을 살펴본다. 첫째, 브렌턴 우주 체제 이후 달러 패권이 어떻게 구축되어 국제 질서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둘째, 달러 강세와 약세 국면이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과 파급을 분석하며 그 속에서 드러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탐구한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부상과 위완화 국제 시도가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달러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과 균열이 초래할 세계 경제의 변화를 전망한다. 결국 이 장은 달러의 향기를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 체제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장이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문명 전환의 기제이며 그 향방은 인류가 앞으로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1. 돈의 발명, 교환의 혁명. 인류 문명은 돈의 발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물물 교환에서 화폐가 등장하면서 사회는 효율성과 신뢰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화폐는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권력과 질서를 규정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돈은 인간이 만든 유일한 신뢰 시스템. 돈이라는 것, 즉 화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인류가 등장한 순간부터는 아니지만 생산물에 잉여가 생기고 교환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화폐는 본질적으로 필요해졌다. 직접 물품을 들고 가기 힘든 거래 상황이나 일정한 신용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돈은 자연스레 등장했을 것이다. 오늘날 신용카드의 시초인 다이너스 카드도 같은 원리다. 한 고객이 지갑을 두고 와서 식대를 결제하지 못하자 자신이 명함에 이서를 해 결제를 대신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태초의 인류 사회는 지금과 같은 신뢰 체계가 없었기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사물을 화폐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 인류 최초의 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대표적 사례는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의 보리화폐다. 문자가 행정활동 증가로 발명되었듯 보리화폐도 경제활동의 확대에 대응해 등장했다. 보리화폐는 말 그대로 보리였다. 일정량의 곡물을 기준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했다. 가장 일반적인 단위는 약 1리터에 해당하는 실라였다. 표준화된 그릇이 대량 생산되어 사람들은 이를 통해 교환 가치를 손쉽게 측정했다. 임금 역시 실라 단위로 지급되었다. 남성 노동자는 월 60실라, 여성은 30실라, 감독관은 1200 내지 5000실라를 받았다. 물론 한 달에 5000리터의 보리를 먹을 수 없으므로 남은 보리는 기름, 염소, 노예, 다른 음식 등과 교환했을 것이다. 보리가 생물학적 가치 즉 식량이었기에 신뢰를 얻기는 쉬웠다. 그러나 보리를 화폐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다.
보관과 운반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화폐사의 진정한 돌파구는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보관과 운반이 편리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열렸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은, 세켈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동전이 아니라 8.33g의 은덩어리였으며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성경의 화폐 단위도 대부분 은의 무게로 기록되었다. 하라리는 은 세켈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정의를 달리하면 보리신라와는 다른 성격을 띈다. 은은 먹거나 입을 수 없고 도구로 쓰기에는 무르지만 부식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다. 또한 장신구, 왕관,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녔다. 따라서 보리화폐가 저장 한계로 실리가 제한적이었다면 은세켈은 오히려 산업과 상업의 발전과 함께 화폐로서의 실리와 기능이 확대될 수 있었다. 오늘날의 화폐는 대부분 전자 데이터다. 하라리에 따르면 전 세계 화폐 총액인 약 60조 달러 중 지폐와 동전은 6조 달러도 안 된다. 90% 이상은 서버 속 데이터일 뿐이다. 집을 사면서 현금을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전자 데이터를 신뢰하는 한 그것은 동전이나 지폐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추적도 용이하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사상가, 예언자들은 돈을 악의 근원으로 비난해왔다. 그럼에도 돈은 인간 관용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돈은 언어, 법, 규범, 종교, 습관보다 포용적이다. 종교,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들도 돈이라는 체계 안에서는 협력할 수가 있다. 돈은 가치의 상징적 표시물. 돈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태초 인류의 화폐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조개 껍데기, 돌, 뼈, 조각처럼 쉽게 상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 차차 위조하기 어렵고 권위를 지닌 물건이 화폐로 자리 잡았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물이 화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돈은 가치의 상징적 표시물이다. 따라서 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심리학 등 다층적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구분으로 나뉜다. 자본주의는 돈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 흐름이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킨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정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돈은 곧 가치, 즉 잉여물의 교환 비율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공급자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독점이나 과점 구조에서 가격 착취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돈은 때로 무가치할 수도, 때로는 부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자본의 크기로 평가하고 계급과 신분을 나누는 잣대가 되며 자본가에게 도덕적 미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도 자본의 축적이 고 사회적 봉사와 기여를 위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나눔과 기여는 교육, 사회적 분위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군사적으로 전쟁은 곧 돈의 싸움, 즉 머니게임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보이는 전쟁은 생명과 건물, 인프라의 파기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기 구매와 보급을 위한 막대한 자금 운용이다. 1890년 지정된 셔먼 반독점 역시 당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해 기부한 결과가 아니라 독점 구조를 깨뜨리려는 제도적 장치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한다. 돈을 쫓는 것은 곧 성공을 쫓는 것이며 여기서 성공은 신분 상승과 계급 이동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든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마르크스조차 저서 자본론에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사회주의 시대에서 돈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때 돈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피폐화시키는 노동자, 농민 착취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잉여 생산과 자본의 제도권 속으로 진입. 돈은 결국 시장 활동을 통해 진화했다. 그 배경에는 잉여 생산물의 증가, 이를 가능케 한 노동과 토지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도구, 기술,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발전을 이끈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곧 진보와 진화의 과정이었다. 중세 이후 돈은 무거웠다. 가치를 담아야 했기에 무용이 아니라 유형의 형태였고, 그 재료는 귀한 것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여야 했다. 크기와 재료의 종류, 질에 따라 돈의 가치를 달리 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철이나 구리로 만든 초기 주화는 단일 재료에서 출발했으나 차츰 합금, 도금 기술과 연금술을 발달로 다양한 조합의 화폐가 등장했다. 사람들은 그 화폐의 상징적이고 무형적인 가치를 반영하려 했다. 돈을 아무나 만들 수는 없었다. 초기에 돈과 자본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곧 권력자임이 분명해졌다. 노예를 거래할 때도 돈이 필요했고, 귀족은 정치 권력에 기대어 이권에 개입하며 돈을 축적했다. 따라서 고대 국가가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던 재정일치 사이였다면 중세 이후 국가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로 결합된 정경일치 사이로 변모했다. 무형의 가치 혹은 생산성이 가격으로 환산되고 다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돈은 겉으로는 비켜 서 있는 듯 보인다. 경제학 교과서는 생산의 두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정의한다. 상품 서비스의 가격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반영된 임금과 지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생산자의 이윤이 더해져서 최종 가격이 형성된다고 가르친다. 물론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 시장이라면 생산자는 이윤을 거의 붙이지 못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 경쟁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유일하게 존재할 경우로 이때는 생산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가격 착취, 프라이스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돈과 자본은 독점 시장일수록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정부와 공무원도 예의가 아니다. 조세와 규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스스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다. 물론 삼권 분립이 권력 균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그 분배가 언제나 최적, 균형,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부가 제정하는 수많은 법과 규제가 그들만의 카르텔, 곧 이해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는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그것이 곧 효용, 유틸리티, 즉 안정적이고 일관된 만족감이다. 돈은 그러한 가치마저 숫자와 절대적, 상대적 가치로 표시한다. 따라서 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자원이자 경제적 강자가 국민의 부를 정책적으로 착취하거나 심지어 몰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돈은 정치와 경제 권력의 밀착을 낳았고 자본과 금융이라는 학문적 기류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웰스의 이동을 왜곡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불균형이 포퓰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으면 자유시장 경제와 금융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로 나타낸다. 돈이라는 경제적 상징물이 어떻게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섰는지 현대에 와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화폐로까지 끊임없이 변모하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돈에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 돈에는 독특한 향이 있다. 이는 유발 하라리의 표현이다. 면직물, 기름, 잉크, 그리고 수만 번의 손바꿈으로 묻은 손길이 섞여 만들어낸 묘한 냄새, 오래 유통된 지폐에서 풍기는 희미하고 퀴퀴한 향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에 쥘 수 있고 숨결 속에 스며드는 실제로 만든다. 돈은 수세기 동안 가치를 넘어 감각적 정체성과 정치 경제적 가치 체계를 동시에 지녀왔다. 그렇다면 시대별로 어떤 것들이 돈으로 사용되었을까? 먼저 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가치를 지닌 무언가다.
지난 1만 년 동안 인간은 그 무언가를 돈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물질적으로 형태로 변환했다. 농산물, 돌, 소, 조개 껍데기에서 오늘날의 전자화 화폐에 이르기까지 돈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 즉 바터, 주를 이루었다. 상품과 재화를 상호 이익을 위해 교환하는 이 방식은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 사이의 물물 교환은 분명 화폐 사용보다 먼저였다. 오늘날에는 개인, 조직, 정부는 여전히 물물 교환을 선호하거나 활용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제 거래에서도 화폐 대신 물물 거래 이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기원전 9천년부터 6천년경에는 가축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소, 양, 낙타 등의 교환의 매개가 되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곡물과 식물이 거래의 표준이 되었다. 기원전 1200년경에는 조개가 화폐로 등장했다. 태평양과 인도양 얕은 바다에서 흔히 발견되는 카우리 조개는 역사상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된 통화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카우리가 사용되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최초의 금속 화폐가 나타났다. 청동기 시대 말 중국에서는 청동, 구리로 만든 조개 모양의 화폐가 사용되었으며 칼화폐, 삽화폐 같은 금속 도구 화폐도 등장했다. 이들은 차츰 구멍을 뚫어 체인처럼 꿰어 쓰는 주화로 발전했다. 현대적 주화는 기원전 500년경 처음 등장했다. 은덩어리에서 발전한 동그란 주화가 등장했고 황제의 도장이 찍힌 진위여부를 보장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인 리디아에서 시작된 이 화폐는 그리스,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었다. 점차 금, 은, 청동 같은 기금소로 제작되며 본질적 가치를 지닌 화폐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18년에 가죽 화폐가 등장했다.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1피트 크기의 사각형 가죽이 화폐로 쓰였다. 종이는 아니었지만 세계 최초의 지폐 형태 중 하나로 평가할 수가 있다. 이어 서기 806년에는 종이화폐가 탄생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등장한 종이화폐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500년간 사용되었으나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폭락하며 1455년 이후 사라졌다. 이후에 한동안 종이화폐는 자취를 감췄다가 유럽에서 다시 등장했다. 1816년 세계는 마침내 근본위제 골드 스탠다드를 도입했다. 영국은 금을 화폐의 표준 가치로 공식 채택했고 발행되는 지폐는 일정한 양의 금을 담보로 했다. 미국 역시 1900년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1913년 연방준비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사실 18부터 19세기 국제교역의 약 55%는 인도와 중국이 차지했고 그 시기 기축통화는 은이었다. 은이 금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 열강과 중국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 1840년부터 1856년의 결과였다. 이전까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구 열강은 인도, 중국과의 교류에서 은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과정은 곧 중상주의의 확산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졌다.